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장 평가와 종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평가와 종결에 대한 목표와 가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평가의 기능 및 평가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의 의미와 유형과 종결의 구성 요소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와 가업입니다. 평가와 종결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개입 성과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며, 평가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책무성을 증명을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평가와 종결은 계약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혹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충족에 초점이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목표 달성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에 대한 결정은 평가를 통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평가는 종결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을 위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80페이지입니다. 개입활동의 목적이나 목적 달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개입활동의 보완과 수정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개입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개입활동에 대한 반응과 제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홍보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무성입니다. 효율성으로 본다면 목표의 달성 여부입니다. 그리고 효과성은 투입된 비용이 시간이나 노력과 금전적인 비용이 산출된 성과 간의 비용을 말합니다. 효과성은 투입된 비용에 대한 비율을 말을 하고,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한 여부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바로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무엇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달리 진행이 되어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입 계획을 세울 때 평가 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한 가지 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 당시에 설정했던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평가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총괄평가와 형성평가가 있는데, 총괄평가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합니다. 총괄평가를 살펴보면 개입의 결과, 전반적으로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최종 결과물을 사정을 하고 성공 혹은 실패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총괄평가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결과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도 하는데, 개입의 변화 과정을 평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와 개입 과정에 어떤 요소가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계획된 사항을 변경시키는 근거가 되며 프로그램 성과의 향상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진행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과정평가라고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총괄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형성평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목적 달성만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얼마나 적합한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양적평가는 설문지를 사용을 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에 대한 수치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균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적 평가는 개입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미의 변화와 같이 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평가의 기능 및 평가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평가는 숫자나 수치나 양적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성과나 특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나 수익이나 인구수 등이 양적 데이터에 해당을 합니다. 양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가 적고 정확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경제, 공공정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양적 평가는 모든 측면을 평가하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나 미세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나 정성적인 데이터도 함께 고려를 하여서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적 평가란 주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과나 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나 설문조사, 관찰 등의 자료가 질적 데이터에 해당을 합니다. 질적 평가는 사람의 경험이나 인식, 태도 등을 고려하여서 평가하기 때문에 양적 평가보다 더 깊은 이해와 의미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평가할 때 유용하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평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석 및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표성이나 일반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평가와 함께 전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양적 평가 플러스 질적 평가를 함께 참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책 182페이지 평가의 기능 및 평가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반이 정진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질에 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책임성을 증명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변화와 관련 있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 계획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이를 반복하고 바라는 결과가 달성하지 못했다면 개입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관리자, 재원 제공자, 그리고 정책 수립자 등에게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재원을 적절하게 지출하였으며 실천 윤리와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서비스 전달을 하였다는 책임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핵심 질문은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문제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에서 예, 아니오로 답을 하게 한다면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혹시 개입 계획 유해의 요인에 의해서 달성되었는가 외부 요인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에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또는 표적 체계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그리고 개입 계획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기대한 만큼 달성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달성 시기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가? 그리고 과업을 수행하기에 되어 있는 개인 혹은 체계가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게 기술이 되었는가? 그리고 목표는 달성이 되었으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목표가 부정확하게 설정이 된 것인가? 목표는 달성이 되었으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 문제가 부정확하게 규정이 된 것인가? 그리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체계에 관련된 요인인가 내부 요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가에는 평가에 사용할 검증된 도구 및 설문지, 문제 상황의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 참여자의 피드백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가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내용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면접 시 개입 과정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느꼈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등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진전 또는 악화에 관한 추론을 하고 이에 따라 개입을 조정을 합니다. 때로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 즉 부모나 또 배우자, 그리고 동료, 고용주 혹은 친구로부터 평가를 위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평가의 유형과 방법 및 평가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설계에는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실험 설계는 성과 비교 기준으로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설정을 하여서 참여자를 무선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기준 지표들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특성이라고 평가되는 비교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참가자가 다수인 집단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하는 과정으로서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실험 설계는 여러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입니다. 실험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목적을 정의를 하고,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실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 실험 계획, 실험의 설계, 진행 방법, 측정 방법 등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험 대상 및 샘플 선택입니다. 실험에 사용할 대상과 대표성 있는 샘플을 선택을 하고, 다섯 번째, 실험 진행입니다. 계획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실험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일곱 번째, 결론 도출입니다.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서 결론을 제출합니다.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서 실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등 실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실험을 충분히 수집하여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실제 실험 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특정 요인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고 사전 조건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치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유사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전후의 결과를 비교를 하여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유사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험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제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실제 실험 설계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입니다. 실험 설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유사 실험 설계를 적용하여서 실험 결과를 유의미하고 신뢰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책 184페이지입니다. 개인이나 개별 가족 단위의 개입 활동이 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음에 참여자가 모일 때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일 참여 대상에 대한 개입 활동을 평가할 때 단일 사례 설계를 사용을 합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실천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과 지역사회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스토로는 단일 사례 설계에서 사용하는 측정 방법으로 직접 관찰, 자기보고식 척도, 표준화된 측정 도구 등의 세 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은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나 지속 시간, 발생 간격 등을 관찰하여서 평가하는 것이며, 자기보고식 척도는 클라이언트의 사고나 감정 등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발생 빈도나 강도 등을 클라이언트 자신이 숫자로 표시하여서 평가하는 것이며, 표준화된 척도는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식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특성이나 경험이나 감정, 태도 등을 직접 보고하는 척도입니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특정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며, 예를 들면 우울증의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척도인 베커 우울 척도가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이 척도는 개인이 우울증 증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평가하도록 하여서 의사나 심리상담사 등이 우울증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태도, 행동, 지식 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며 설문조사나 인터뷰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도의 설계와 분석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결과는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들도 적절히 고려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계획할 때 사회복지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입 방법으로는 개입 기록 분석이나 조사 연구 방법을 적용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과업 성취 평가입니다. 과업 성취 평가는 구체적 과업의 완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 방법은 과업 중심 실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과업은 바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이언트 혹은 사회복지사의 행동이나 결정을 일컫습니다. 과업은 보통 며칠 길어야 2, 3주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한 시점에서 3개 이상의 과업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과업 성취 평가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활동들이 구체적일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클라이언트를 생각해보자. 클라이언트의 구인난 공고를 찾아보자. 그리고 구직 신청서 작성과 제출, 면접에 대한 연습, 면접을 위한 교통편에 대한 확보, 적합한 복장 준비 등 구직을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과업 성취 평가에서는 결과만 평가될 뿐 의도나 노력, 동기는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과업 평가를 조금 더 알아보면, 과업 평가는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과제 또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과업평가는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이나 노력, 자원 등을 고려하여서
수행한 결과물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점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서 다음의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평가에 대해서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총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 달성. 과제 수행 시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를 하고, 효과성. 과제를 완료함으로써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를 하며, 효율성. 과정 수행 시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 자원 등을 고려하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며, 질.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이 얼마나 품질이 높은지를 평가합니다. 협력. 과제 수행 시 팀원 간의 협력과 조화를 평가를 합니다. 과평가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여서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서 다음 과제 수행에 반영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평가는 개인이나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므로 평가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 평가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 척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개별화된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척도에서는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진행 과정을 목표 달성 추정 지침을 양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지침은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행 결과를 반영한 척도들로 구성이 되는데, 목표 달성 추정 지침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추적 지침은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추적을 하면서 달성 여부에 확인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말을 합니다. 목표 달성 추정 지침은 이렇게 5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 설정,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부적인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은 목표와 달성 여부를 기록하고 추적합니다. 평가로는 목표 달성의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하며, 수정으로는 필요한 경우 목표를 수정하고 달성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보고는 달성 여부를 보고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 달성 추정 지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간과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의한 적절한 리소스를 할당하고 목표에 대한 집중과 의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달성 추적 지침은 개인의 성공과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해서 구성을 살펴보니까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 개입이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기능 수행의 영역을 확인한 후 영역의 수는 4개에서 5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다른 목표 영역과 비교를 하여서 각 목표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점수를 부여를 하고, 셋째, 각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5가지 수준으로 구체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검토입니다. 동료 검토는 사회복지사의 수행 정도를 동료 사회복지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변화 매개자이며 스스로가 변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존재이므로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나 사례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동료 검토는 사회복지사의 사례 개입을 그의 동료들이 검토하는 일종의 품질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설문입니다. 개입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사회복지사나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문은 특정 서비스를 받은 모든 클라이언트 또는 특정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받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의 한계점은 개입의 결과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식을 알 수 있을 뿐, 클라이언트가 특정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낮게 평가했다고 해서 그 사회복지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실천 결과를 평가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야기나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는 질적 평가 방법입니다. 많은 학술지들이 사례 연구를 게재를 하고 있고, 사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척도 및 측정 도구, 행동 변화의 기록, 감정을 모니터한 일지, 그리고 과정에 대한 기록,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 각각의 실천 요소 수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등 여러 가지 평가 수단을 활용을 합니다. 사례 연구의 강점은 원인과 치료에 대한 반응에 관해 추론하는 것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임상 사례를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수업은 다음 대면 때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